아, 형, 이거 오픈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와, 재밌다, 또 볼만하다, 이렇게 반응 나왔는데 어땠어요, 기분이? 아, 좋았죠. 좋았어요. 저도, 그리고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음, 무엇보다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좀 진실되게 진실되게. 제대로 된 것들을 네.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예, 뭐, 토인비 홀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토인비 홀, 미국의 헐하우스, 우리나라의 태화여자관, 이 세 장소만 이야기해도, 아, 이 세 뿌리가 됐구나. 그리고 영국 토인비 홀에서 시카고 헐하우스로 가서 또 태화여자관으로 올 때까지 굵직굵직한 인물들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사회복지가 언제부터 있었냐라고 생각하면 원시시대부터 있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 뭔가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지고 눈물 닦아주고. 근데 이게 학문이라는 소위 이론과 체계를 갖춘 학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토인비 홀이 뿌리가 되고, 토인비가 뿌리가 되고, 마이어스 선교사님도 기여를 했지만 약간 아카데믹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사회복지학 또 사회복지 실천 전문성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혁혁하게 기여한 사람이 있을 텐데 정신 분석학에 그 전에도 있었지만 프로이드가 나와서 학문으로 만든 것처럼 사회복지에도 그런 인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전번 형 얘기하면 메리 다이아몬드 아니고 메리 리치몬드, 메리 리치몬드 미국의 네. 자선조직협회 사무총장을 그렇죠. 하셨던 네. 그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서 오늘은 메리 리치몬드의 이야기를 좀 형한테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메리 리치몬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메리 리치먼드는 우리 사회복지를 공부하면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쯤 접하지 않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드 융처럼. 특히 이 1917년 소셜 다이어그노시스 사회 진단 이런 것으로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회 진단이라고 하는 책이 대단한 책이지만 메리 리치몬드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네.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본다 그러면 사회복지 현대적인 네. 사회복지의 시작 그리고 사회복지가 전문화되고 학문화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라고 네, 하는 것들을 제대로 좀 알 수 알아야 있는 된다.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면 형 얘기를 들어보면 메리 리치몬드라는 사람은 거의 뭐 사회복지에서 몰라서는 안 되는 거고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되는데 가장 중요한 책 중에 바이블 같은 게 소셜 다이그노시스 그렇죠. 사회 진단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저술한 분이 메리 리치몬드다. 그래서 이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우리 사회복지에 대해서 사회복지 특히 실천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네. 뭐 이제 그 외국의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사회복지 사회사업에 대해서 메리 리치먼드를 표현하는 거는 네. 소셜 워크의 파이오니아 그리고 소셜 워크 파이오니아. 사회복지가 전문직이 되는 데 있어서 코너스톤 주춧돌 코너스톤 파이오니아. 예. 그런 것으로 표현되는데 그 말이 저는 지극히 당연하고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할 그럼 정도예요. 형은 거기다가 뭘 좀 보태고 싶어요? 코너스톤과 파이오니아가 약간 부족한 미흡한 느낌이 있다면 미흡하다기보다는 그거를 더 넘어서서 정말 그러니까 그게 코너스톤이긴 한데 오늘날의 사회복지의 이론 발전 방향까지도 나아가는 그런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 토대를 놓았다. 그게 이제 토대를 놓은 것이 코너스톤이긴 하지만 우리가 추측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게 정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인의 어깨에 서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회복지에 거인이 나타났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에비던스 프랙티스,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에비던스라는 말이 사회복지에서 언제 시작됐느냐?
바로 이 메리 리치몬드가 정리한 개념에서부터 시작됐다. 아하. 특히 개인적으로 보면 형은 또 리서치 회사에서 오래 몸담고 있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후배들한테도 이 근거,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또 가르쳐준 형이기도 하고, 근데 그 에비던스라는 것의 출발점도 역시 이 거인 메리 리치몬드에서 시작됐다. 맞아요. 메리 리치몬드가 에비던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네. 이 소셜 다이어그노시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그거는 조금 뒤에 좀 얘기를 네네.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나오게 돼요. 아하, 네. 그래서 우리가 메리 리치몬드가 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흥미롭다. 예, 네. 조금 배경 지식을 우리가 조금 탐구하면서 네네. 메리 리치몬드는 1861년에 그 일리노이주 벨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1928년 그러니까 68살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이전에 그냥 토인비 마이어스 선교사님들, 수녀님들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때 30, 30대 68이시니까. 초반. 네. 근데 이제 사실 60대 후반이니까 그 당시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게요. 예, 수명을 네. 다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모님도 그리고 오빠도 결핵으로 아. 해서 사망하게 돼요. 야. 네. 그러면 조실 부모한 거네요. 그죠? 맞아요. 어이구. 예. 그렇게 사망을 하고 나니까 누구하고 살게 되냐면 결국 할머니하고 살게 돼요. 조손 가정이다. 그죠? 네. 요즘. 할머니하고 이모들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 역시 이 위대한 사람은 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이 할머니한테 영향을 또 받았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네. 급진적인 사회 활동가였던 거예요. 야. 예. 레디컬 소셜 액티비스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여성 참정권이라든지 인종 차별이라든지 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깨어 있던 분. 그렇죠. 그 당시에 네네. 그런 활동을 한 분 아래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사실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사회적인 할머니 것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네, 네, 네. 그 이제 할머니 영향을 받았고 이분이 이제 1889년에 COS에 입사를 하게 돼요. 자선 조직 협회. 이 볼티모어 이 자선 조직 협회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하는데 원래 자선 조직 협회는 대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 네. 점점 이제 기관이 커지고 조직체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페이드 워커들이 고용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상당 부분 그런 페이드 워커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자선 조직 협회에 이 회계 보조로 일단은 들어갔어요. 구인 광고를 보고 네. 그 회계 보조하는 일로 네. COS에 들어가게 됐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진 거는 아마도 내 추측에서는 그 할머니의 그런 활동의 영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이분이 우회 방문가 있죠. 프렌들리 비지터. 네네. 우회 방문가로 훈련을 받아요. 처음에는 회계하러 들어갔는데 네. 거기 가서 회계뿐 아니라 우회 이제, 방문자로 네. 프렌들리 비지터로 네. 훈련을 받아요. 네. 네. 그 당시 COS의 주요 활동가들은 우회 방문가, 네. 플랜드리 비지터. 오늘날 우리가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플랜드리 비지터. 미국에서는, 네. 영국에서는 알머너, 구제원. 제가 방문 사회복지사 뭐 요즘 일종의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한 거를 우리가 케이스 워크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아하, 케이스 워크이라는 그 유명한 말이 네. 여기서 출발했군요. 맞아요. 네. 아하, 그래서 훈련을 받고 활동을 하다가 1900년에 네. 필라델피아의 COS의 사무총장으로 옮기게 돼요. 드디어 이제 책임자가 되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승진했네요. 그죠? 예, 예, 네. 예. 뭔가 그 대표가 됐네. 네. 필라델피아의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케이스워크 활동들을 계속 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네. 사무총장이니까 왜냐면 우리가 플랜드리 비지터들이 우회 방문원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그 계속 축적된 지식, 기술,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각 기관별로 사실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분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화하고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1903년도 3년이 지났을 때 네, 네, 네. 첫 번째 책을 네. 만들어냈는데 그 책이 뭐냐면 Friendly Visiting 네. Among the Poor라고 하는 책을 그러니까 이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Friendly Visiting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네, 네.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책인 거예요. 아하. 최초의 이제 네, 책이 네, 되는 네. 거죠. 중간에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1861년에 태어난 메리 리치몬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이모 손에서 자라면서 급진적 사회 개혁가였던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선조직협회의 회계 일로 들어갔다가 프렌들리 비지터로 활동을 하다가 말하자면 필라델피아에 지부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누가 가면 좋을까 하다가 거기서 당신이 가서 사무총장을 하시오. 그래서 사무총장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매뉴얼을 만들고 체계화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우회 방문자, 그 빈민들 가운데 우회 방문자라는 걸로 책을 40 몇 세에 해당하는 1903년에 네. 써내게 됐다. 뭐 그런 정리가 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필라델피아 COS가 지부는 아니고 네. 그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네, 거고 네, 네. 그리고 이 우회 방문 활동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네, 처음 네. 써내게 됐죠. 아, 그게 이제 말하자면 리치몬드가 써낸 첫 번째 책이네요. 네. 어허. 그래서 나이를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42세, 3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1861년에 태어나서 1903년에 네. 썼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이 1909년도에 네. 내가 이 실천 일을 하면서 이 연구를 체계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참 어렵다. 네, 네, 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리를 옮겨요. 네. 그때 이제 옮긴 데가 러셀 세이지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세이지 재단이라고 하는 네, 러셀 네. 세이지 재단이라고 하는 네, 것으로 네. 옮기는데 네. 그 러셀 세이지 재단이 이 1907년도에 네. 그 설립이 됐는데 아하. 그것이 또 오늘날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죠. 아, 러셀 세이지 재단이. 네. 이 박사가 나한테 준 예전에 그 리서치 책 그 원서 네. 몇 권짜리 있었던 그 세이지 재단에서 나온 거고 아, 네.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많은 서적들이 세이지 재단에서 맞아요. 그 출판사에서. 출판 보면 세이지, 맞아. 세이지 네, 출판사. 거기야. 아, 그게 1907년에 만들어진. 네. 역사 깊네요. 네. 그런데 그 세이지 재단도 이제 어떻게 해서 출발하게 되냐면 그 세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철도 재벌이에요. 사람이구나. 네. 사람 이름이군요. 세이지가. 네. 네, 맞아. 참 별거 다 알게 된다. 네. 미국 철도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절대로 사람의 돈을 긁어먹은 사람. 네. 미망인이 있는데 네. 그 마가렛 세이지라고 음흠. 그 미망인이 그 당시에 돈을 $10,000,000를 와. 내놨어요.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막대한 재산 중에 지금 들어도 어마어마한 $10,000,000를 내놓았어. 그렇죠. 어허. 지금 100억이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 모르겠어요. 지금도 100억이면 어디에요?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즈는 미국의 사회 생활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명목으로 $10,000,000를 예. 그래서 다양한 연구,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네네.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자선조직부의 책임자로 아하. 옮기게 돼요.
야,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사무총장에서 6년 뒤에 네. 야, 이거 활동 현장에서 9년 활동한 뒤, 9년 뒤. 9년 뒤. 예, 예. 그 필라델피아 1900년에 옮겨갔으니까 1900년에 네. 책을 1903년에 썼고 그렇지. 예, 9년 뒤에 이 러셀 세이지 재단으로 옮겨가게 됐군요. 네. 어허. 그러니까 도저히 그 이 현장 일하면서 이 하긴 어렵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정리하는 거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그러면 돼서 그때 메리 리치몬드는 아마 현장에서 직접 내가 서비스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들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하고 제대로 정립하는 게 내 소명이다 하는 것을 가졌던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음흠. 그 현장에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다루겠지만 그 이 1913년도에 네, 네. 1913년도에는 물경 985명의 미망인들을 살해 연구한 거를 묶어서 책으로 내요. 와, 1913년에요? 예. 오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기반이 돼서 1917년에 소셜 다이어너시스가 나오게 된 건데. 네, 네, 네. 그런데 예, 어쨌든 그런 쪽에 굉장히 그러니까 음.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이제 이 전문화 시켜 나가는 데 네. 있어서 이분이 굉장히 전문화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하. 왜냐 우리가 더 잘 도와줘야 되니까. 네, 네, 네. 어.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우리 김윤정 교수님이 자원봉사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은 봉사자가 아니라 전문가라는 걸 잊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문가라는 것에 대해서 출발점이 되는 거인의 메리 리치몬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잖아요. 1861년에 태어나서 정말 점점 현장에 있으면서 이거를 체계화하고 전문화해야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겠다. 그죠? 그렇죠. 제대로 도와줄 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한 명 한 명 돕기보다는 내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책을 1903년에 쓰고 13년에도 또 이게 조사를 그 전에도 또 1908년도에도 책이 하나 나와요. 계속 저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네, 조금 네.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한번 네. 또 얘기를. 형,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국의 보험회사에 있었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사고 패턴을 파악해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29개의 중간 사고가 있고 300개의 징조들이 있다. 1대 29대 300 하인리 법칙을 만들어서 이게 전 세계 산업계에 그것이 퍼졌듯이 역시 그러한 정신으로 메리 리치몬드도 사회복지를 드디어 끌어올려서 학문화, 전문화의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런 인물이죠. 네. 그렇게 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다가 1928년에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메리 리치몬드도 결혼을 안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더 이런 쪽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형이나 저나 결혼해봐서 알지만 뭔가 몰입하기에는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네, 가정생활이라는 게 네. 있고 그래서 뭔가 한 분야의 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결혼 안 한 분도 한 번씩 계신다. 물론 뭐 결혼하고 이렇게 잘하는 우리도 있지만 그죠? 그런 생각을 또 간단히 마이어스 하게 선교사도 됩니다. 결혼 안 했죠. 네네. 네. 그럼 우린 결혼해서 잘하도록 합시다. 형.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메리 리치몬드 이야기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